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용정입니다. 오늘은 뉴욕주립대 홍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미중 패권 정쟁 누가 이길까입니다. 교수님이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셨던데 그 줄거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학술대에서 간단히 발표했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졌지만 한 1,100만 표 정도 4년 전보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전히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고, 또한 트럼프 정부 때 행해졌던 대중국 강경 봉쇄 정책 역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나눴고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이 중국을 파트너라기보다는 경쟁자나 적으로 규정하면서, 그리고 미국 국민 여론 자체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것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더 강하게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눌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이 예상과는 달리 중국에서 상당히 강경 정책이죠. 네, 그래서 미국 정치가 여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선거가 2년마다 있기 때문에 중국 강경 정책으로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도체 같은 거는 뭐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볼 때는 그러한 어떤 5G나 반도체 관련해서 또 중국의 그런 어떤 산업에 있어서 또 안보 시큐리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그 서방 민주 세력 국가들 간의 어떤 독자적인 또 반도체나 5G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그 대중국 정책의 특징이 뭐라고 발표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여가지고 특히 지난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됐던 것이 그 원인을 중국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면서 이념 체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2019년 12월 1일에 처음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 달 이상을 중국이 그 사실을 은폐하고 또 언론을 감시 통제하고 또 인권을 갖다가 누르고 하면서 중국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그러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의 그러면 동아시아 정책은 뭐 트럼프와 달리 동맹을 강화한다 뭐 그런 점이 있나요? 네, 그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똑같이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고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그 아시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제 남중국해 지역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확장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강조하고 또 아시안 국가들과 함께 해양에서의 확장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가 민족 문제, 소수 인종 문제, 그런 뭐 인권 문제를 또 바이든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 체제가 상당히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장, 위구르, 티베트 이런 인권 문제를 갖다가 집요하게 이제 공격하면서 중국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그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사회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하고 또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만 정부 정치 영역에서는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데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에, 국가 위에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 당은 당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이 지난 2012년도에 공산당 주석 자리를 차지하고 또 중앙군사위원회 서기 주석을 차지하고 그 2013년도에 이제 국가 주석이 올랐는데요. 그 2018년도에 그 중국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원래 국가 주석은 5년, 10년만 하게 돼 있는데 그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후진타오라든지
앞에 그 지도자들과 달리 5년 더 연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원래대로 하면은 2023년 3월에 이제 시진핑 체제가 끝나야 되는데 네네. 5년 연임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10년도 더 시진핑 체제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정치 국원이 있죠. 그 정치 국원이 6명 정도 되나요? 총 포함해서 7명이죠. 7명 본인 포함해서요. 네. 그 사람들도 상당한 파워가 있죠. 외교 담당 양제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당시에 그 시진핑이 이제 공산당 주석이 될 때 굉장한 많은 권력 암투와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미 이제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면서 네. 지금은 거의 시진핑 독재가 더 그 권력이 더 공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무위원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뭐 본인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부패 그런 거 갖고 많이 제거시켰죠. 우리가 보기에 시진핑이 이제 정치적으로 뭐 독재, 장기 독재할 가능성이 많은데 경제는 좋아져 갖고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미중 패권 경쟁이 있어서 네네. 또 중국이 트럼프가 열심히 싸워갖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쌍순환 전략이라 해가지고 네. 지금 미국이 워낙 강경 압박하니까 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국내적으로 뭐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든지 지역적 경제 발전 차이를 극복한다든지 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그러한 어떤 경제 개발,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성공했어요? 지금 중국 굴기가? 성공하고 있고 다 지금 저성장 시대 GDP 네. 4% 5% 성장은 지금 확실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경제 전쟁에 있어서는 중국이 몇 년 안에 GDP를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양적인 면에서요. 예, 그렇죠? 뭐 군사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지만 올해 4%였어요. 지금 4%인가 5%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같은 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니 1%니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발전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 코로나에 대해서 시진핑이 처음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백신 뭐 이런 거요.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이 뭐 잘했다는 평가도 받겠어요. 특히 인도와 비교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된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처음에 그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네. 또 역학조사도 거부하고 그리고 언론 통제로 감시를 통해서 이게 확산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코로나가 발원됐던 그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 봉쇄 정책에서 도시를 폐쇄해 버립니다. 코로나 대응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면서 최근까지도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체제 우월성으로 선전하고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있지만 그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체제나 중국 정부의 어떤 방역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인도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뭐 백신을 수출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예, 인도는 코로나를 제대로 대응 못해서 모리 총리가 굉장히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계속해서 선거 집회 참여를 허용하고 또 인도 북부에 있는 그런 힌두교 축제를 갖다가 대규모의 그런 축제를 허용하고 하면서 또 굉장히 확산이 됐는데 지금 모리 총리 입장에서는 인도와 중국 간의 어떤 국경 분쟁이라든지 이런 중국과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국내적 불만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이 이제 정치는 좀 그렇지만 경제가 상당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체제가 유지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러시아도 푸틴이 국무총리를 자기 친구한테 넘겼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했다가 계속 지금 장기 독재라고 하는데 제가 러시아를 공부하면서 세일가스를 공부하는데 국무총리 넘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다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한국식으로 하면 대한석유공사 사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인가요? 거기 침략했을 때도 푸틴의 인기는 높아졌어요. 네. 근데 또 경제와 정치, 뭐 중국과 우리가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러시아는 어떻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체제 안정성이라든지. 옐친 이후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겉으로 보기에는 네네. 한다고 해서 사실 정치 제도나 이 시스템이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또 그 삼권 분립을 하고 있고요. 형식적으로요. 네. 형식적이지만 네네. 국민들이 어쨌든 투표하는 그런 과정을 네네네네. 겪고 반대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당인 그 푸틴의 통합 러시아당이 있고 또 제1야당이 그 공산당이 있는데 네. 지금 통합 러시아당 지지율이 75%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2020년 7월 1일에 푸틴도 이제 네. 개헌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또 장기 집권, 정신 집권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데요. 그때 개헌 투표를 했을 때 국민들 78%가 네. 그 통합 러시아당의 그 개헌안을 찬성하는 그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랑 지금 정치 체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정성이 있고요. 그런데 방식은 조금은 러시아는 좀 특이하고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국민들 들어가서 보면은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워낙 지금 그 통합 러시아당 여당의 어떤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산주의 체제하면 뭐 정도의 문제지만 공동 생산은 아니지만 공동 분배 이게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직업이라든가 그런 배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군인들하고 공무원만 배분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들은 장마당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런 배급이 없어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중국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반대당을 허용하지 않고 네.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지만 사회 경제 면에서는 그냥 국민들의 어느 정도 자유와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98년 7월인가 8월달에 그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많이 발견했고 그때 이제 러시아도 금융위기 뭐 그랬을 때인데 이제 과거에 뭐 냉전 내 거두라는 그 뭐 자부심이라든가 또 석유를 그때만 해도 괜찮았으니까 석유를 유럽에 많이 파는 것에 대한 자부심, 원유를 파는 자부심 그런 것이 근데 그 봉급은 그때 이제 뭐 공무원도 국립 모스크바 대학 교수들의 돈이라든가 그 워낙 적어갖고 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받는 게 없거나 그래서 근데 텃밭이라는 거 있어요. 러시아가 보면 가보셨어요 러시아? 못 가봤어요. 러시아가 탓밭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전원주택 비슷한데 전원주택이 뭐 그냥 계급적이에요. 네. 아주 큰 데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걸 해갖고 자기가 뭐 공공요금이 싸니까 그 주말 같은 데 가서 그걸 사갖고 뭐 야채를 키워 먹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제가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좀 거의 이제 공동 생산 분배는 못하고 거의 못하고 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요. 근데 그런 것은 약화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우리가 이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홍 교수님이랑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걱정되네 그랬더니 너무 세다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이랑 친했고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반민주화인데 IMF 외환 위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친자유주의적인 친미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썼어요. 사실상 뭐 필요해서 그랬겠지만요. 햇볕 정책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랑 굉장히 친했고 가까이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이 볼 때는 노 대통령 말은 세게 하지만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어떻게 보면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래서 미국이 아주 좋아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은 사실 지금 한미 관계가 조금은 지금은 애매모호하면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지지율을 극복하고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한미 정상회담 가셨을 때 저는 일단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한미일 공조에 관해서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정책 제안했던 게 우리나라가 쿼드에 참여해야 된다. 지금은 쿼드 형성 초기인데 형성 초기에 참여해서 그런 아젠다가 형성되는 시기에 우리 한국 입장을 먼저 선점해가지고 우리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안하면서 그 지렛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이제 백신 확보지 않습니까? 백신 확보도 얻어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게 되면 또 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걸 미국에 잘 이해시켜가지고 또 더 많은 경제 협력, 특히 이제 반도체 협력 해가지고 대만 것만 쓰지 말고 우리 한국 삼성이나 SK 반도체도 좀 더 미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 지금 말씀하신 코드랑 백신 연결시켰는데 그럼 얘기한 게 거꾸로 하고 있어. 순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정의용 같은 사람이 정의용이 그랬나요? 뭐 우리가 한미 간에
우방 국가니까 친구 나라로서 백신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코드 플러스라도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거는 좀 안 된다. 또 이렇게 꼭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마치 노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전격적으로 또 결정했듯이 문 대통령도 우리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는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보와 국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백신 수급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드 플러스를 이제 뭐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국의 현지 공장이라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반도체 같은 것도 미국의 공장을 지어갖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드 플러스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걸 맞춰서 북미 관계를 얘기해 보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식으로 탑다운을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척이 될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바이든은 트럼프식이 아닌 당연히 어떤 시스템을 의존하고 또 띵크탱크를 의존해가지고 그런 실무 위주의 어떤 협상, 또 다자주의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안 그런데요. 뭐 북한은 탑다운인 시인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드러내면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잘 모종의 역할을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비핵화 어떤 의지도 드러내고 또 미국과 또 북한이 만나서 실질적인 또 더 평화 체제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미 관계가 잘 진척되길 바란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제 북한이나 미국은 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설득하기보다는 북한을 설득을 그렇게 느슨하게 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우리 처음에 아까 한미 정상회담 걱정되네 그런 얘기했는데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것도 좀 박자가 안 맞는 엇박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반도체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 백신 문제도 그렇지만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또 대만이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의존할 면이 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많이 낮아진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번에 가서 회담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담에 제가 볼 때 중요한 아젠다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또 한미일 공조도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한미 동맹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쿼드 형성 초기고 장관급 회담에서 지금 정상급 회담으로 이번에 협상됐는데 이런 쿼드 초기에 들어갔을 때 그 아젠다를 갖다가 만들고 할 때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고 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안보나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쿼드에 참여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싫어하고 또 중국이 그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또 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국에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 보니까 우리랑 더욱더 이제 안보 공약 플러스 경제 협력을 하자고 미국에 우리가 설득하고 그에 플러스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도체 협력하자 전기 자동차 배터리도 협력하고 대만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를 주로 이제 사용하기로 하는데 우리 한국 삼성이나 LG 것도 좀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챙기고 그리고 또 플러스 그리고 나서 백신도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미국의 백신도 수급하는데 미국에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쿼드 참여하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한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코드 플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거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코드 플러스에 참여하게 되면 뭐 중국이 이제 제재라든가 보복을 할지 모른다. 근데 그걸 사드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사드 때랑 우리가 사드 때도 중국에서 그 경제적 제재를 해서 많이 우리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중국 그 국민들도 뭐 한류가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 있다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막아버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관광객도 근데 끊기고. 그런 제재가 장기화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예, 결국은 뭐 롯데 쇼핑이 많이 철수한 거 그런 건 있었지만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그래도 미국이랑 더 가깝고 친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뭐 어느 선에서 이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국익을 봤을 때는 쿼드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안보 공약 플러스 이제 경제적 이익에도 그리고 백신 수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진보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인권 문제를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만 자기도 얘기하기를 지금은 뭐 북한의 뭐 비핵화라든가 핵 문제, 걔네들 이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걸 늦추라고 그랬는데 교수님도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인권 문제 이런 것은 얘기를 좀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자주의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말하는 다자주의는 중국을 뺀 다자주의고 네. 중국이 말하는 다자주의는 중국은 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이란과 뭐 같이 군사 합동 훈련도 할 정도로 그 미국과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줄석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값을 올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랑 완전히 적이 됐을 때는 또 우리가 너무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지혜롭게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해 가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거는 중국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고 협조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안보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 퍼시픽 커맨드로 바꿨지 않습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그런 것에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 생존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정권이다라고 얘기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초청을 받아갖고 뭐 거기 뭐 막문가요? 그 천안문 광장에서 막루에 올라가 공산주의 무슨 대회 가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그런 걸 군사 사열을 받고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러는데 저는 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교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런 사건 이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중국과 미국이 이제 붙었을 때 어떤 뭐 마찰이 있을 때 분명히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도 태평양 그 커맨드 이런 중국을 뭐 방어한다는 면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중국이 그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그 중국 인공섬을 갖다가 남중국해에 많이 그렇죠. 만들었을 때 군사 기지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그냥 어겼습니다. 바이든은 그렇게 속았던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그 영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공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인공섬을 썼으니까 뭐 영해가 넓어진 거죠.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 통해서 심지어 최근에는 뭐 여러 번 있었죠. 중국에서 거기서 중국이 그 해상 그 군사 훈련할 때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미국 배가 그냥 그 가운데를 그냥 가로지르고 하면서 여기는 공해인데 하면 자유롭게 지나가고 할 때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아무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력으로는 중국이 미국 따라가고 있지만 군사력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리 작게 봐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지금 한 5배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네. 군사력이 뭐 지금 말씀 3배에서 5배 얘기하셨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핵 잠수함이라든가 파워에 있어서 또 완전히 다르고요. 핵무기 방어 시스템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다는 뭐 MD 뭐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뒤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049년까지는 자기들이 미국과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그것이 패권 경쟁은 아니다. 하지만 2049년 이후로 패권 경쟁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국내적으로 어떤 과학 기술이나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탱샤평, 탱샤오핑, 등쇼평은 뭐 도강양해 해갖고 좀 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2049년까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진핑은 뭐 중국 굴기 새로운 국제 관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 교수님 뭐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중국이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무임승차해 가지고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국가에 정착시키면서 미국은 중국한테 속았다. 지금 이제 점점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구나 보면서 더 이상 중국에 속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지혜롭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정말 미중 패권 그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그 몸값을 높이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전략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쿼드에 참여하고 또 미국과 경제 협력, 반도체 협력, 또 백신 수급을 더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G2란 말을 많이 쓰죠. 미국과 중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미국에서도 별로 안 쓰고 중국 애들은 G2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도상 국가다.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할 때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이익을 취득하고 또 아직 경제 금융이 불투명한 것도 우리가 아직도 발전 단계다 얘기하면서 또 뭐 어떤 군사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때는 G2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